정말 그 유튜브는 가짜 뉴스예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면 10년 동안 계좌에 대한 이체 내역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상속 재산 중에 주택이 끼면은 누가 받는 것이 좋겠는가 이걸 따지셔야 돼요. 이거는 혜택이 없어요. 진짜 효자는 혜택을 안 줘요.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세금이 4억 정도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의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지금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그 유튜브는 가짜 뉴스예요.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할 일 없어서 부모 자식 간 계좌를 다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선 계좌 거래로 된 것들은 세무서에서 그거를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보느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을 때 평온하게 정상적으로 계좌 이체하고 움직이는데 그 돈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계좌에 대한 이체 내역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왜 이 돈이 받았냐, 넣었냐 이런 거 따지게 되겠죠. 근데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헷갈리잖아요. 혼동이 오고 그걸 대비해서 적용하다가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 냉장고 대신 구매해준 자금, 그 다음에 내가 빌린 것, 이거는 증여받은 것, 신고된 것, 안 된 것, 빌린 것도 갚은 것, 안 갚은 것 다 내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란 것이고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과 자금 거래할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무조사 받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모님들하고 계좌 이체가 된 금액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지 부모님들과 자식 간에 10억, 20억을 거래해도 절대로 국세청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의심 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범죄 수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FIU에 자동 통보로 가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세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몇 건 했다고 해서 세무서 나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 중에 주택이 끼면은 이거는 꼭 반드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가장 크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기존에 있는 본인 집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취득세 중과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도 상속주택에 대해서 특례 규정들이 적용되는데요. 이 특례 규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규정대로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사전에 전술 전략을 따가지고 누가 받는 것이 좋겠는가 이걸 따지셔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살아계셔. 근데 현재 어머니가 그 집에 살고 계셔.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셔야죠. 어머니가 집이 만약에 없다면, 무주택자라면. 근데 어머니가 또 집에 한 채 또 있어요. 그러면 이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상속주택은 특례를 적용해 주는데 본인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속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집이 두 채가 됐어. 그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2주택자라서 비과세를 못 받을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집이 두 채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거든요. 즉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둬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 것. 이거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줬어. 그럼 어머니 집이 두 채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 집을 상속주택 특례로 인정을 해줘버리면 먼저 본인 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또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은 동일 세대 간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이 통산되거든요. 또 바로 팔아도 또 비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혜택이 너무 많이 주어지죠. 이렇게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무주택자일 경우는 무조건 유리하지만 유주택자일 때는 어머니가 받는 것보다 자녀가 받되 동일 세대가 아닌 자녀가 받아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세대가 아닌 자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상속받으면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상속을 받게 되면은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받으면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줘요. 근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권자들은 계속해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소수 지분권자 규정이 지분율이 40% 미만이거나 또는 가액으로 6억 이하로 받거나 둘 중 하나가 해당되면 소수 지분권자가 돼요. 그러면 상속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지분율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둘이 받는다면 61대 39로 받거나 가액으로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택수 산정에 안 들어가도록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동일 세대 간에 자녀가 살면서 또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따로따로 살다가 합가를 했어. 근데 아까 동일 세대 간에 상속주택 특례를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따로따로 살다가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합가를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친 이 효자가 있는데 효자는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해줘요. 즉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던 부모와 자식이 합가를 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그때는 상속주택 특례를 해준다. 그런데 처음부터 부모님이랑 살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자녀가 집 한 채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두 채가 생겼어. 합가한 자녀한테는 혜택을 주는데요.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이 진짜 효자잖아요. 진짜 효자는 혜택을 안 줘요. 이 세법이 좀 이상하죠. 모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나갔다 따로 살다가 합쳐가지고 부모님 살아야지만이 세대 혜택을 받는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게 상속주택 특례가 참 어려운데 아까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렸죠. 동일 세대 간의 혜택은 안 준대. 따로따로 살던 자녀가 합가해서 경우는 해준다. 원래부터 사는 찐 효자는 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두 채냐 세 채를 갖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네 채라면 그 모든 주택을 다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죠. 처음에 세법이 만들어질 때는 주택수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5채를 남기신 분이 계셨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가 4명 있었고 배우자까지 하니까 각각 한 채씩을 다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다 주게 됐어요. 이거는 세법상 너무 과잉해서 혜택이 갔다 해가지고 그때 세법이 개정됩니다. 한 채만 해주는 걸로. 대신 그 여러 채 중에서 어떤 것에다 혜택을 줄 것이냐가 문제예요.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비싼 집 여기다 혜택 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논란의 소지가 많고 기준도 원칙이 또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 제일 오래된 보유한 주택,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혜택을 주게 돼요.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는 상속주택 받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처분을 하신 거예요. 왜? 상속주택은 특례니까 그 주택수 계산 안 한다고. 근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 아내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거는 세 사람한테 물어봐라. 상속주택은 복잡하다 하더라. 근데 아내는 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에이 상속주택은 주택수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세금이 4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20억짜리 집을 형이 받아갔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시골에 있는 집 5천만 원짜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5천만 원짜리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억짜리를 판 거죠. 근데 선순위 상속주택에서 먼저 산 집이어야 되는데 차남이 받은 집은 나중에 산 집이야. 상속주택 5천만 원짜리가 특례 적용을 안 받아서 주택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과세가 된 거죠.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잘 알아보라 했더니 그냥 팔았냐는 남편과 아내는 시골집이 5천만 원 때문에 세금이 4억 났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왜 4억 그 큰 집을 상속을 받지? 값도 안 나가는 시골집을 상속받아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켰냐? 아내도 할 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익도 없는 집 받아갖고 세금만 폭탄 맞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어.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하다가 막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절박하면요 방법을 찾아내요. 이 시골집이 왜 이게 더 먼저 안 사고 나중에 샀을까? 하고 봤더니 원래는 44년도에 아버지가 샀던 집이에요. 그런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는데 서울집보다 늦게 다시 지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멸실하고 새로 지은 집은 원래 있던 그 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줘요.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이 바뀌게 된 거죠. 형님 거에서 동생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억이라는 세금이 취소가 돼서 제가 이혼을 막아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 딸이 어리니까 그 남은 재산들을 모두 어머니 명의로 다 상속을 받은 거죠.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그게 공익사업에 수용이 됐어요. 보상을 한 60억 정도 받았나 본데 양도소득세를 10억을 내고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건물 하나 살놓기로 했는데 건물을 50억 주고 살라고 보니까 당신이
지분을 100% 다 해놓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네 지분을 60% 하고 딸 20% 하고 어머니 지분을 20%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해준 거죠. 아들도 이제 명의를 돌리려고 보니까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이 건물을 사는데 내가 60% 정도 지분을 들어가도 되겠냐?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이 건물을 사는데 내 지분이 60%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30억 되죠? 그런데 그분이 PD였어요. 연봉이 꽤 되시고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따른 조사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담당 세무사님이 상담받은 세무사님이 답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내 돈 갖고 내가 살 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어머니가 어머니 돈으로 사는데 아들 지분이 들어가면 이 자체가 증여거든요. 근데 다행히 자금 출처 될 만하니까 그 PD분은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평온하게 8년 동안 그렇게 임대업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10년간 계좌를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60억 보상받았는데 10억 양도세 내고 50억을 어디다 썼는가 봤더니 건물을 사셨더라는 거죠. 그때 100% 당신 명의로 안 하고 아들 명의로 60%가 됐고 딸 명의로 20%가 되니까 이거는 직접 증여가 돼버리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증여세가 한 10억 되는데요. 증여세만 나올 것이 아니라 여기 가산세가 또 1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합해서 증여세가 12억이었는데 가산세까지 24억 나왔죠. 그 다음에 또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돼 가지고 상속세가 또 나와요. 이게 또 한 5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30억 정도가 추징당한 거죠. 처음에 10억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결국 40억의 세금을 냈다는 거잖아요. 60억 보상받아서 40억 세금이 나갔으니 그래서 이게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되고 사전에 양도를 하거나 양도 후 증여를 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행히 이분이 10년 넘게 넘어서 돌아가셨으면 상속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자금 사용처 조사를 안 받았겠죠. 그럼 넘어갈 수도 있었죠. 10년 이상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10년을 못 채워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런 황당한 과세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주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장 주식,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등록돼서 거기서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근데 상장 주식은 이미 주가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증여가액이니까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세법적으로는 증여일 현재 전후 2개월씩 해가지고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금액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옛날 금액 2달 전 것하고 또 후 것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증권 계좌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 계좌에서 계좌 이체만 해도 증여 행위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평가액도 간단한데 비상장 주식은 지금 이 평가 금액이 세법상 평가인데 이 세법상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이거는 그냥 증여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당연히 전문가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주식 평가를 받아서 예상 세액이 얼마나 나온지를 계산해 본 다음에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계소 요청을 내야 되거든요. 주식 발행 회사에다가 명의계소 요청을 내면은 주주 명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 역사적 원가예요. 역사적 가액이거든요. 지나온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게 평가가 돼요. 우리 세법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최근 3년 것 중에 최근 것을 3, 그 전년도를 2, 세 번째 연도를 1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중치평을 내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순이익과 순자산을 또 섞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평가를 한 다음에 한도를 또 줘놨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한테 평가를 해서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증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주가가 너무 높으면 주식 가치를 조금 조절해서 낮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지금 증여를 하지 말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기 조절 같은 것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상속이든 증여든 소득세든 세법에서 말할 때는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때 국적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갖고 따져요. 거주자라 하면은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여기서 모든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비거주자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된 거소지가 애국에 있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그다음에 자산 보유도 주로 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항행하는 배라든지 항공기의 그 승무원들 경우에 오히려 해외에서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겠지만은 주된 거소지가 한국이고 부모님도 여기 사시고 재산도 여기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주자일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하고 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여를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비거주자라고 보인다면은 증여를 해줄 때 기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6억, 성년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들한테는 2천만 원씩 증여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비거주자는 그런 혜택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이익이 있는데 또 반면에는 그러면 거주자인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시면 그 증여세 내준 금액에 대해서 또 증여해요. 그래서 증여세를 못 내주거든요. 근데 비거주자인 자녀한테 증여세가 나왔다. 그거는 아버지가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거주자와 증여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만약에 비거주자인 자녀가 세금을 안 내면 증여자인 아버지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신 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세제 혜택을 크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30억짜리를 증여를 했어요. 10억 가까이가 증여세 했거든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또 낸다면은 40%인 세금이 또 나갈 텐데 그걸 아버지가 10억 상당을 증여세를 내준 거죠. 세금 없이.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경우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은 핏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피가 섞이면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국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북한과 관련된 상속에 대한 특별법이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친생자 관계임을 입증해서 그거를 확정 판결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법적으로 납세 관리인을 둬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처분하거나 자금들을 북한으로 가져가려면은 그게 법적 요건이 있어요. 처분 사유 같은 것이 요건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계신 상속인들하고 북한에 계신 상속인들하고 약간 관리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상속권은 똑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임야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과수원으로 분류돼서 6억 원이라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그렇다면 잣나무도 과실수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임야에 몇 퍼센트 정도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과수원으로 치느냐, 그리고 아니면 몇 그루 이상 심어져 있어야 과수원이냐,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답변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밤나무는 자연 생육된 밤나무에서 열매를 땄다면은 그거는 과수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임야를 개간해서 밤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식재가 그냥 드문드문 식재하고 형식적으로 심었다는 게 아니라 간격을 맞춰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표본 묘목수만큼 심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생육 상태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밤나무가 열려서 그걸 수확을 할 때까지 전지 작업도 해주고 비료도 뿌려주고 농약도 흩어주고 이런 관리를 했을 때 농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냥 방치한 상태의 밤나무 밭은 농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잣나무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게 혹시 농지로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잣나무는 기본적으로 임산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잣나무 자체가 목재를 쓸 목적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임산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농지로 안 봐줍니다. 우리가 이제 산양삼 같은 경우 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산양삼도 마찬가지로 임산물로 분류돼서 농지로 그런 경우는 안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하나를 상속받아서 갖고 있고 싶고 하나는 실익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팔아야 돼. 근데 그게 더 오래된 보유한 기간에 갖고 있는 거예요. 팔아야 될 그 주택이 특례주택이 돼버리고 정작 특례를 받아야 할 주택은 혜택을 못 받아버린 결과가 오니까 살아생전에 특례가 적용될 오래된 주택을 해서 특례주택을 본인이 의도한 대로 특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